자, 고려의 신분제도를 이제 볼게요. 고려는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네 가지 계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양천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원칙적으로 양인은 그 교육과 간직 기회가 모두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인과 노비 사이에는 통혼이 금지됐고 노비 세습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귀족은 각자 읽어보시고 중류층에 대해서 좀 보죠. 자, 중류층은 후삼국의 혼란기에 거쳐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으면서 자유를 잡아가는데 그 중류층 보면 중앙관청의 말달설인 잡류가 있고요. 이 잡류는 나중에 제가 이제 7차 지도서 설명할 때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남반, 향리, 그 다음에 하급 장교, 그 다음에 영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되게 직역을 세습화돼서 물려받았고,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받았죠. 신라 하대 호족의 뿌리두고 있는 향리는 지방간을 보좌하면서 부세징수와 행정신문을 담당했다. 그리고 속현과 항소 부국에도 향리가 실제로 지방간 역할을 했고 호장과 보호장 등 상층 향리는 통혼이나 가거 응시에서 하위 향리와 구별되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향리에서도 그 안에서 계층도 존재한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백정이라는 그 일반 농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천민이 있죠. 천민 내용 볼게요. 자, 천민은 대다수 노비였다. 그래서 그 귀족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서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이 노비가 되는 일천직천법을 사용했어요. 일천직천법.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 쪽 소유가 되는 천자수모법이 있다. 이게 이제 있는데 이 천자수모법을 이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신분지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해갖고 이 천자수모법을 뭘로 보냐 노비종무법을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천자수모법은 고려사에 보면 정종 때 실시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대 정종이 아니라 그 뒤에 정종이 따 있는데 그래갖고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걸 이제 노비종무법을 보는 학자들은 일단은 고려시대 때는 천자수모법이 있다가 그러니까 신분상 소유권상 이게 신분 그 얘기가 아니라 신분 지위상 그러다가 이게 조선시대 얘기하면 노비종무법이죠. 요때는 신분 지위상 얘기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 때 그 충녕왕이 조소 얘기를 해줬죠. 제가 예전에 그 원나라가 이제 개혁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쪽만 노비면 그 자식 또한 노비다. 그래서 일천직천 있죠. 이렇게 변경했다고 보는 게 이제 통설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와서 그 뭐냐면 태종 때죠. 태종 때 다시 이게 이제 양인수를 확보하려고 뭘로 바꿔요? 노비 종국법이 돼. 노비 종국법이 되고 아버지 신분을 따르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세종 때 대신들이 반발 때문에 이게 다시 뭘로 바뀌어요? 노비 종국법으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이게 더 강화돼서 일천직천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뭘로 바뀐 거야? 또 노비 종국법으로 바뀌죠. 근데 요때 이제 그 세종 때 노비종국법과 이게 이제 노비종국법이 영조 때 이제 확정됐는데 요거하고 목적이 달라야 되거든요. 요때 노비종국법은 뭐 때문에 실시한 거야? 노비수를 늘리려고 한 거고 여기 노비종국법은 이제 양인수를 늘리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당시 일반 노비 남자들, 그러니까 노죠. 정확히 비는 이제 여자니까 노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어. 왜? 얘네들은 세금을 잘 안 나잖아. 등등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고 그래서 양인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어머니 쪽이 양인이니까 뭐냐면 그 자식 또한 뭐예요? 어머니 역을 따르니까 양역을 따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런 식으로 양인이 됐다고 해도
고려나 조선시대 그냥 노비가 양인 절차를 양인으로 이렇게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속량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노비가 양인이 될 때 속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노비였던 신분이 양이 될 때 속량 절차가 있어. 절차가.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보충군 제도가 있었어요. 보충군. 원래 이제 그 양인들의 그 신역은 뭐예요? 군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비들은 이제 천역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 노비에서 양인으로 이제 신분을 변할 때 이 보충군에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군역을 담당해야 돼. 근데 이 보충군이 되게 힘들었어. 되게 뭐냐면 수군들이야, 수군들. 노군들 있죠, 노군들. 이 사람들이 보충군에 했거든요. 이거 고용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용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양인이 되는 거야. 그냥 시켜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속량 정책을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거 뭐 공노비와 산업이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고려 시대는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신분 이동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폐쇄적 운영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좀 열려 있는 사회였어요. 개방적인 사회였고, 그래서 그 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자, 후삼국 시대에 거치면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신라의 골품제 사회는 무너지고 그 능력에 따른 신분 상승의 길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계층 간의 제한적이지만 신분 상승이 가능했는데 대표적인 게 노비 안건법이죠. 고려 강중 때. 그래서 노비가 양미되고 가거제가 시행되면서 그 신진사가 정계에 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호족들의 자제들이 가거를 통해서 벗어나 나가 신진 관료가 되면서 귀족의 대열에 들기도 했고, 자, 군인들이 전공을 세워서 거의 무관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향소 부복민들도 뭐죠? 일반 군현으로 승격됐죠. 근데 거꾸로 일반 군현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부구고 떨어져. 그 신분이 간등되는 거죠. 예. 그리고 양민 백정도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활동을 있었던 외고노비도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경작할 수 있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노비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노예와 달리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그래서 재산을 바치고 그 당시 주인이 바치고 양민을 해방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료가 있는데 사료에 보면 이제 만적의 난 있죠. 만적의 신분해방도 이거 꼭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만적이 산업이와 공동에 불려놓고 이제 뭐냐면 연설을 하는데 나라에서 경인년과 계산년 이후에 자 경인년은 뭘까요? 이거 경인년 이거는 정중부가 이제 뭐냐면 그 난을 일으킨 거 있죠. 보효원에서 이 난을 무신의 난이고 계산년은 이제 뭐냐면 거기 김보당 아시죠? 예, 김보당의 난이 일어나는 그 이후 그때 두 번에 거쳐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문신계층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하여튼 이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관과 고관이 그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자, 그래가지고 장수와 세상이 어찌 따로 시가 있겠느냐? 이건 유명한 말이죠. 예, 진승이 유명한 말이고. 그래서 있고 여러 노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노윤종이 수천 장을 잘라 모두 정자를 새겨 포식을 삼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여기에서 정자는 이제 요 정자인데 요게 그 왜 이렇게 정자를 적었냐? 이게 표시하기 다 쉬운 글자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글자를 삼아서 피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분해방 운동을 이제 볼 수 있다. 만적의 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외고노비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은 것은 이제 볼 수 있는 사례가 여기에요. 네. 이게 보면 외고노비라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집안 바깥에 그러니까 주인집 밖에 살았던 사람들 외고노비인데 우리가 근처에 사는 외고노비도 있지만 상당히 멀리 사는 외고노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 주인집이 이제 전라도에 있는데 저기 외고노비는 저쪽 서울이나 함경도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멀리 사는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신고를 갖다 바치고 그 정도인데, 자, 거기 또 노비는 또 뭐냐면 뭐도 가지고 있죠? 재산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자, 요 예를 이제 보는 게 있는데, 평란의 평정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서 평랑은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를 심써 부자가 되었다. 자, 그는 건세가에게 뇌물을 바쳐서 천민을 벗어나 상원 동정에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평란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민으로 등업됐죠. 근데 문제는 그 평랑이 평민이라도 그 고려시대는 일천즉천에 의하면 그 뭐냐면 한쪽이 노비면 한쪽이 그 자식도 노비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계속 노비가 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또 부인에서 그 둘에서 난 자식은 또 뭐야? 노비가 되는 거고. 그 인척에 있는 친척들도 다 뭐야? 노비죠.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누가 노비냐면 왕원지의 집안 노비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원지가 몰락을 하니까 가족에 데리고 와서 평양에 의탁을 했어. 그러니까 웃긴 거죠. 자기 그 뭐냐면 외고노비 남편한테 의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평양이 후하게 위로하고 서로 돌아갈 것을 권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몰래 천황과 함께 왕원지 부부를 죽였어요. 왜? 그 주인이 없으면 이제는 양민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누가? 그 처자식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양인이지만 지금 처자식이나 처가 쪽은 계속 뭐가 되는 거야? 노비 신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만 없으면 다 모르니까 이 사람들 이제 떳떳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양인이다, 내 아들도 양이다 우기면 그 당시에 뭐 전산 시스템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기면 그러니 하면서 사는 거야. 자,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잡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처벌받으니까 거기 기록돼 있겠죠? 고조사에. 예. 그런데 이거는 발견된 것이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인 죽이고 뭐냐면 이제 양인 행사하고 그런 것들이 맞고. 근데 요게 다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신문을 사가지고 양인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외국 노비 중에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예.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돈을 주고 양인이 되고 송년절차 거쳐서 뭐 보충공에서 한번 뛰고 그날 양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외고노비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히려 주인집 자식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호독하게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비들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죠. 중구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백성들의 생활 모습. 못 먹고 못 살았죠. 그냥 이거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자, 고려시대 때 이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지방관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죠. 이게 분리된 건 언제 때 분리된 거예요? 갑오개혁 이후부터 분리된 거야. 그리고 나서 범죄자는 거기 이제 당륜에 의하면 태장도유사가 같은 그 종류의 벌을 받는데, 태는 뭐냐면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태형령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해초리로 때리는 거야, 엉덩이를. 장형은 공장으로 이제 널찍한 그 나무로 이제 때려치는 거고, 그다음 도형은 이게 목을 칼을 차고 감방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좀 약간 서술이 좀 잘못됐어요. 이건 뭐냐면 요거 칼 차는 건 좀 다른 거고, 도형은 가나에 잡혀 있으면서 힘든 노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형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징역형 지금 받는 거죠. 노역 같이 하잖아요. 자, 유형은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형은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차명, 목을 자르는 거와 교수형, 목을 매다는 거죠.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형벌이 있어요. 거열형도 있고 뭐 아주 참혹한 형벌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당의 법이었던 당률을 따랐어요. 그리고 지방간 간습법에 의존하는 판정들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들어와서 당률이 이제 뭘로 바뀌죠? 대명률로 바뀌어요. 대명률. 그리고 간습법보다는 대명률에 입각해서 뭐냐면 주로 처리해. 왜냐하면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 이게 되게 부정부패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하니까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법질서의 기강을 잡는 거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대명률을 엄격하게 시행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의 간섭법이 없어지고 다만 조선의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죠. 대명률 중에. 그것만이 이제 특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형전을 만들어서 건국대전 형전을 만들어서 그 사대를 모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건 조선시대 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도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향도 조직을 이제 향을 피우는 무리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향도는 향리와 농민과 함께 모여 조직하고 향리가 조직을 했다. 그래서 향도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호족도 이제 향도를 조직을 통해서 그 뭐냐면 그 당시 향총사를 장악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최초의 향도가 뭐죠? 용화항도 들어보셨어요? 예. 용화항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거 김유신이 만든 거잖아. 예. 그래서 김유신이 만든 이제 조직, 그 용화항도가 유명하죠? 자, 그 향도 조직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고려 전개 향도는 주로 불교 신앙을 주로 모태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교를 많이 믿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행사들 보면 매항 행사가 있는데 불교사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 향나무를 바닷가나 마을 한 구석에 묶고 때로는 비석까지 세우면서 국태민화를 비는 매항이나 행사를 치렀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비문이 여기 있죠. 사천 흥상리 매항비. 그래갖고 그다음 미륵신앙과 관련돼 있는데 마을 농민들이 내세워 미륵불 세계를 태어날 걸까? 국태민환을 빌면서 항나를 묶는 그런 비석을 이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미륵불 신앙이 그 당시 널리 확산됐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미륵불은 무슨 신앙의 일종이죠? 이건 정토사상의 일종이죠. 그래서 미륵 하생신앙. 근데 이 미륵불은 원래 미륵은 하생신앙은 누가 주로 믿었던 거냐면 주로 왕들이 믿었던 거야. 예전에 삼국시대 때는. 근데 이제 그 후삼국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민중들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신라시대 때도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자, 향도는 매항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역할이 나오는데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 사찰 건립 등 주도지 역할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냥 9년 단위 한약이죠. 9년 단위로 조직됐기 때문에 향도가. 자, 근데 고려후기 때부터 이게 규모가 좀 작아져. 왜냐면 중간에 이제 빠졌지만 이 당시에 유민들이 되게 많아지죠. 이탈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행정구역이 개편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향도들은 주로 이제 뭐 유황풍관들, 이 주도회 등등등 이런 이유로 해갖고 규모가 이제는 예전에 9년 단위 한약이었잖아요. 대규모 한약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점점 작아지는 점점 마을 단위의 그 촌 단위의 한약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점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앙책 색채, 이거 불교적 색채가 좀 있긴 있지만 예전처럼 거대하게 뭐 불상 만들고 석탑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연불하고 그 잠깐 이제 그 사찰 가갖고 잠깐 뭐냐면 행사 좀 해주고 그 정도 바뀌어버죠 규모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 그 마을 공동체 이제 행사들 예를 들어서 음주 가래, 상장 제례 이런 것도 바뀌고 그다음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는 어디 상장 제례만 남게 되죠. 그래갖고 주로 상주권 매는 거 그거 해갖고 점점 규모가 축소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도 조직의 변천 과정은 어디에 자세히 나왔냐면 거기 한길 있죠. 한길에 자세히 나왔어요. 거기 보면 뭐 다양한 향도도 나오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이 정도만 또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존중된다. 해가지고 예전에 말했지만 고려는 일부일처제죠. 예. 근데 이에 대비해서 그 조선은 뭐죠? 일부일처 조고 같죠? 거기에 더 붙죠. 뭐죠? 다첩제야. 그래서 처와 첩을 구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원난의 풍습을 받아서
일부 다처제도 등장해요. 근데 일부 다처제하고 일부 일처 답처제는 달라요. 처와 첩은 구분되기 때문에 척의 자식과 첩의 자식은 다른 거죠. 근데 일부 다처제는 어떤 부인에서 낳든 간에 자식은 똑같은 거야.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자라는 개념이 다른 의미죠. 조선시대 서자는 뭐죠? 서자는 조선시대 뭐냐면 첩의 자식들이에요. 첩의 자식들이고, 근데 이에 비해서 고려시대의 첩은 서자는 뭐죠? 두 번째 이하의 자식들은 다 뭐가 되냐면 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조시대는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호족의 이름을 기재할 때 남녀 순서가 아니라 나이 순서로 하고, 이건 뭐 조선 전기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성이 호주가 되는 일이 많았다. 그 다음에 조선 전기도 여기 비슷하죠. 재산은 자녀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자녀들이 돌아가면 부모의 제사를 지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윤회 봉사라고 하죠. 이거 외손자도 봉사를 했어. 이걸 외손 봉사라고 하죠. 그다음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요때는 그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양자를 하죠. 양자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착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잖아요. 조선 후기 때. 근데 적자는 없고 서자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면 적자가 없으니까 서자가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서자지만 이 사람이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될 거 같죠. 근데 아니야. 이 사람이 서자는 인정 안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자는 제사를 못 지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못 지내고 양자를 드려. 양자를.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 전혀 핏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대개 8촌 이내 있죠. 8촌 이내에서 양자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적자로 삼고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서자를 제사를 못 지게 했다. 조선 후기 때는. 그만큼인데, 그래서 양자를 도입을 해갖고 자신이 있어도 이게 서자면 적자는 또 양자를 들여서 또 뭐냐면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간섭들이 조선 후기 때 들어와요. 예.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는 비슷한데 조선 후기 넘어가면서 이게 완전 달라진다고 했죠. 뒤에 얘기하고. 자, 상복제도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없었고, 사이가 이제 처가의 호조 오르거나 처가 살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또 모계나 척에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나 외손자도 음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을 세운 사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 혜택을 입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도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고, 그러니까 비교적 자유롭다는 거지 지금처럼 뭐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사별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버짐을 받았거나 기처라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기처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되게 그 역적이다, 모욕 사건, 그러니까 역적이라든지 뭐 나라에 죄를 지었던 모욕, 반역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자기들이 예전 조선시대든 외가가 반역자에 걸리면 자기 피해는 안 입었어요. 어차피 그 여자 집안은 나하고 상관없고 척에는 상관없고. 근데 그 당시에는 척에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외가 있죠. 척에가 뭐냐면 반역 사건이 엮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처벌받아. 그러니까 혜택도 받지만 처벌도 같이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결혼했어. 근데 그 여자 집안에서 이제 장인이 반란 사건, 역모 사건에 걸려 들어갖고 죽음을 당했단 말이야. 조선시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욕만 좀 뒤에서 얻어먹지. 근데 고려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척에 연결돼가지고 자기도 죽음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그 여자 잘라야죠. 그래서 조광식을 갖다 버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보죠. 그러거나 아니면 권력자에 따라 결혼하고 싶어서 조광식을 갖다 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공을 세운 사람도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 혜택이 있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고려는 여성은 제도적 거의 차별 없었다. 그래서 여성은 그다음 고려시대 때는 차별도 없었고 권리가 있지만 또 뭐도 같이 있었다. 의무도 있었고 책임도 같이 져야 돼.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선의 성리학적 지배가 이제
질서가 지배하는 가부장적 사회가 바뀌면서 여성 차별이 심해졌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에서 여성의 지위, 이 고조사에 있는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박유가 올린 사서인데 이게 되게 유명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고조 후기 때 얘기인데, 그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신분이 높고 나중에 막론하고 철하는 두는데 그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에게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다. 청컨대 여러 신하나 관료들 하금 여러 철을 두게 하고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주의도 가요. 보통 사람들에게 일첩을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 중에 본초가 낳은 아들은 벗을 수 있게 하기 원합니다. 이 박유의 상서인데 이게 그 조선시대 때 일부일처 다첩제를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박유가 있을 때가 어떤 시대냐면 원나라 간섭기예요. 원나라 간섭기. 그러니까 원나라는 일부일처 다첩제거든요. 중국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올려놓고 어떤 노파가 이제 박유가 이제 행차한 거 보고 저 늙은이가 첩을 주려고 한 늙이다면서 손가락질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박유는 나름대로 다른 책에 얘기하지만 이제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이때 전쟁이 끝난다 보니까 남자가 적었거든요. 여자는 많고 전쟁 시기니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가부들이 많으니까 좀 약간 같이 이제 일부 다처제 첩을 둬가지고 그 구제하자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 첩을 왜 두자는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원나라 간섭기 때 그 당시 모홀 징반이 많았죠. 공료 징반이 많았어. 근데 결혼한 여자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첩이라도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공료 징반을 막자. 그러니까 첩으로 사는 거와 그 다음에 원나라 끌려가지고 공료로 뭐 기양호가처럼 출산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허드레이하고 죽게 되는데 둘 중에 선택하면 여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냐? 첩으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논리인 거지. 그렇지만 일단은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요구도 어려웠던 것이었고 다만 그 박유의 주장은 후에 이제 조선시대 때 관철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일부 일처 다첩제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구별이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고 조선시대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상소에 가는 송사를 볼 때, 요 사례를 볼 때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대하지 않는다. 기본이 뭐다? 군분 상속이고, 다만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자식한테 몰아줄 수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고려의 모욕 풍습이 있는데 거기 고려 시대 때 이제 보면 그 이제 서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적은 것들인데 자, 고려는 모욕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위간을 언덕에 놓고 물구비를 따라 발가벗기만 해갖고 모욕한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 기록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중국인들은 모욕하는 걸 지금 싫어하죠. 예전에도 계속 싫어했어요. 중국이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모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연례 행사처럼. 예. 그런 것도 있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바뀌게 돼요. 조선시대 들어오면 어떤 모욕을 별로 안 해. 그래서 양기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모욕을 안 하고 그 제사 때나 몇 번 해요. 1년에 한두 번. 머리도 한두 번 깎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피부병이 많아. 피부병이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고 왕들이 좀 더럽게 살았어요, 얘네들이. 근데 고려시대는 상대적으로 모욕을 많이 했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한쪽 귀고 한쪽 귀로 흘리시고.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사상을 보면 이제 그 앞에 유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 신진사대부가 이제 성리학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호 28조에서 이제 최승로와 유교의 불교의 입장을 좀 보면, 이게 13조는 이제 연등의 팔간회가 많기 때문에 폐지하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임금이,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은 위견을 같이 들어서 하자. 예,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권과 왕권의 조화, 이런 것을 깼고, 20조는 불교와 유교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역사서를 보면 이제 쭉 있는데,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 그대로예요.
삼국사기의 기록 내용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봉기, 열전, 연표 이런 것도 구성됐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제왕홍기와 상호유사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불교의 발달 보면 이제 팔간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뭐 보면 되고요. 팔간에는 국가 종교 행사의 팔간에서 부처와 천신, 오악, 명산대처, 용신 등의 제사 지내서 국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의천의 그 불교 통합 운동 있죠. 그것도 이제 아까 했으니까 좀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계종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고려 불교 결사 운동을 비교한 게 있어. 수선사 결사 운동과 백년사 결사 운동인데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이 나중에 원래 이름이 뭐예요? 정해사죠. 정해결사. 근데 이 수선 결사 이름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수선사 결사에서 조계종이 성립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팩트하고 안 맞아요. 조계종 12세기 때부터 성립됐다고 하고 그 뭐냐면 이제 진우는 조계종을 성립자가 보는 게 아니라 조계종을 좀 체계화시키고 정비했던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뭐냐면 정해결사문 그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조국사 법화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정해쌍수가 나오는데 정은 본체고 해는 작용이죠. 그래서 그 본체고 그래서 작용은 본체에 따라서 바탕을 해서 해가 정을 떠나서 떠나지 않고 본체는 작용에 따라서 정은 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쌍수 정해와가 서로 일치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뭐의 개념이 나오죠? 체와 용의 개념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체는 뭐냐면 정이고 해는 뭐죠? 작용의 용이니까 해죠. 그래서 이게 둘이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닦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정은 이제 참선, 해는 뭐 독종이라든지 이런 염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선종. 그 다음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교종.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리학 체제로 넘어가면서 체가 뭐가 되는 거죠? 체가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용이 무슨 개념 바뀌죠? 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게 체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이제 요새 백년사 별사 운동이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대장경도 이제 초조대장경, 뭐 대장경 이렇게 있고 요거는 제대로 설명되어 있네요. 의천이 만든 것은 그 대장경이 아니죠? 아까 말처럼 뭐라고 했어요? 교장이에요, 교장. 그래서 그다음 대장경의 주석판이 교장을 이제 만들었다. 예, 요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도교 행사 같은 것들은 초제는 좀 기록을 해두세요. 초제. 자, 궁중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걸 초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전에 그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그래갖고, 뭐와 관련된 나왔죠? 초제가? 조광조의 개혁정치. 작년, 올해도 나왔잖아. 조광조의 개혁정치. 그래서 초제를 지내는 그 궁궐의 기간을 뭐라고 하죠? 소격서죠. 소격서. 그래서 이 소격서를 누가 폐지하자고 주장한 거야? 조광조가. 굳이 그 폐지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어, 결국에는. 네, 소격서 폐지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교는 불교를 모방하여 교리와 교단을 정비에 시도했지만 일관된 고시체계와 교단 형성에 실패했다. 그치? 중국의 불교 교단, 중국의 도교와 우리나라 도교가 좀 차이야. 교단 성립이 실패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또 도교는 불교적 요소와 예언을 믿는 도참사상을 수용해 민간시대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풍수지리설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문종 때 여기 보니까 이제 한양 명당소에 대두해서 한양을 남경으로 습격했다. 이런 것들. 문물교조를 보면 주변국부터 이제 여러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쭉 넘어가면, 고조가 이제 북진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예.
세 번째 달력이나? 예. 자,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과의 교류를 송과 비교해 할바하지 못했지만 거란과는 성종, 형종 때 전쟁을 치른 후에는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말했죠. 국교가 정상화됐다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송나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조공채권 관계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고려는 거란의 농기구, 곡식, 운반고를 수출했고요. 말, 은, 모피 등을 수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이제 거란부터 수입되는 게 대장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거란이 불교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어요. 이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지만, 그래서 고려의 대장경 간행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래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공을 바치고 난 여진족에 대해서도 그 식량과 철제 농기구를 통해 해유했고, 그리고 여진족의 노락증을 무력으로 응징했고요.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자, 일본과의 교육인데 일본과의 교육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 되게 이제 고려 시대나 고려 이제 후기 때죠. 후기 때나 아니면 조선 전기 때 그 내용인데 고려 중기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하면 되죠? 가마쿠라 막부하고 하면 되죠. 막부 정권이. 근데 고려국이나 조선 전기 때 이제 전국시대에 거쳐갖고 이게 일본과 수교를 해도 제대로 수교 못해요. 왜냐면 중앙정부가 되게 힘이 약했어요. 무노마치 막부. 그러니까 무노마치 막부 가지고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노마치 막부는 그 수교할 때 우리나라하고 조선이나 고려는 수교할 때 이제 통상 외교할 때는 평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제 통제를 못하니까 지방 세력들과 또 수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갖고 저 규슈의 지방 세력들, 그 다음에 대마도주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 교섭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평등한 관계 아니죠. 이건 무슨 관계야? 이건 4대 외교 관계야. 4대.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조선의 왕이 중국의 황제급 되고 밑에 큐슈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조그만 그 대마도 도주, 다이모드는 밑에 제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 형식적으로 책봉해주고 뭐 해사해주고 그런 식의 이제 관계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조공 책봉 관계 분위기가 좀 공식화시키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게 어려우니까 중국 간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 그래갖고 왜 중국 간의 관계냐?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조공 책봉 관계죠. 상하 관계죠. 그런데 책봉국을 받은 사람이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진이나 그다음 일본 간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교린 관계.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교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르마치 막국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대상하고 제외하고는 일본 다이모들, 대마도주, 주변의 여진족 이런 애들은 다 교진을 빙자한 무슨 관계였다? 4대 관계였다고 보시면 돼요. 조공, 책봉 요 정도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기 때 일본과의 관계는 다원적 관계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 방면으로 이제 통일 창구가 없으니까 교습의 통일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다원적으로 교류를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는 좀 지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제 좀 하다가 끊어버리는 거야. 어차피 뭐 이제 그 뭐냐면 외교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하다가 전국시대 넘어오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일본 국내 사정도 모르게 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몽고의 이제 그 문물 유입 요거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 공료 바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에 들어온 몽골 문화 이런 게 있구나. 뭐 수라, 국녀를 뜻하는 무수리 이런 말들 그러니까 치자 붙은 거 직업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복식 스타일도 이제 뭐냐면 원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뭐 불교 미술인데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갈게.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처럼 한국사 능력 검증에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려시대 건축은 주로 사원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사원 건물의 유명한 것은 현화서, 흥화서로고 흥화서는 그 12세기 12년에 거쳐 막대한 인원과 경불되어서 만든 장화원 사원이었다. 자, 13세기 이후에 지은 것은 이제 주심프 양식이 있는데, 자, 주심프 양식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남아있는 것 좀 보세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여기 보이죠? 요거. 예. 그 다음에, 영주 부속사 무량수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수석사 대웅전이 있어요. 예. 요거 좀 기억을 꼭 해두세요. 사진 자료가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 중에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주심포 양식이 뭐냐? 주심포 양식은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하면서 건물을 치장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 있는 간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심포 양식이죠. 그리고 배울린 기둥의 특징이 있고, 뭐 팔자 지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포가 뭐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정통 양식에서 지붕을 얹을 때 기둥을 만들죠. 그러면 기둥 위에 뭐냐면 공포를 둬요. 공포를 위에. 그래서 왜 공포를 주냐?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켜서 공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건물 하나에,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 공포 하나가 있으면 이게 주심포 양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거꾸로 다포 양식은 뭐냐면 기둥 하나에 여기 공포를 하나 두는 게 아니라 공포를 중간중간 많이 둬. 이게 뭐겠어요? 이게 다포 양식이에요. 네. 이 다포 양식은 왜 이렇게 공포를 많이 두냐면 기둥의 그 지붕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둘 경우에는 지붕의 하중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둥 위에만 공포를 두는 게 아니라 중간마다 공포를 준다. 그래서 되게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경복궁이라든지 뭐 그런 데 가보면 긍정전 같은 큰 건물이 있죠. 그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무슨 양식? 다포 양식이야. 그래서 이 다포 양식 특징이 뭐냐면 지붕 올리고 나서 지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붕은 집대로 만들고 지붕은 따로 만들어. 그래서 지붕은 집이 만들면 그게 이제 뭐냐면 지붕을 올리는 방식이야. 조집식이야. 이게 특징이 있어.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의 대표 배울림 양식 같은 거 있죠. 배울림 기둥은 뭐냐면 이건 이제 그리스에도 나오죠. 엔타시스라고 해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 부분이 뭐야? 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내려오는 하중을 좀 분산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착시 현상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오목하게 보여요.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건. 그러면 이걸 멀리서 보면 이게 반듯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약간 중간에 뭐죠? 두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것들이 배울림 양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고려 후기 때는 공포를 기둥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 두는 다포 양식도 이제 등장하고 이게 조선시대 때 큰 건축을 했죠. 그래서 다포 양식이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뭐 항해도 사리문의 성불사 응징적 등등이 대표적인 다포 양식인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다포 양식은 안 나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조선시대 건축은 다 다포 양식이야. 근데 요런 것들은 지금 주심포 양식이고 주심포 양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은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 오래된 거야. 목조 건물이 오래되기가 좀 힘들어. 고려시대에 남은 다 불타 없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전쟁이 많았잖아. 근데 이제 상당수가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렇게 좀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석탑을 잠깐 볼게요. 자, 고려시대 석탑은 신라 양식을 일부 계승하면서 그 위에 독자적인 조형 감각을 가미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뭐 개성의 불인사 5층 석탑, 그다음 개성 한화사 7층 석탑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송의 영향을 받은 그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임용이 아니라 예전에 기출에 한국사 능력 기출에 많이 나오는 건데 되게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 양식의 특징은 3층 탑이죠. 예. 근데 요때 이제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다각 다층 탑이 나와. 예. 여러 층들이 탑들이 나온다는 거. 자, 뭐 이런 다층 탑들이 다각 다층 탑이 이제 등장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 있죠. 이게 원의 석탑을 이제 하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는 남아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경천사지 그 석탑을 보면 거기 원각사지 석탑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건데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 보면 밑에 부분이 기단 부분이 반듯하게 돼 있어. 요 부분, 요 기단 부분이 반듯하게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남아구의 양식, 원의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승탑이라는 게 있죠. 승탑. 승탑은 뭐 때문에 만든 거죠? 여기 승탑도 있는데 이거는 고승들이 뭘 보관하는 거예요? 사리를 보관한 거죠. 사리. 그래서 통일신라 후기 때도 이제 승탑이 널리 부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널리 이제 했고, 그 고려시대 조형예술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고려시대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 초기 때 대형 철부들이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약간 이제 그 건원중부와 연결됐는데, 건원중부도 철불로 만들죠. 원래 그 불탑은, 그러니까 불상은 뭘로 만들어요? 동으로 만들어, 동. 이게 철로 만들었거든. 철불이 왜 만들었을까? 자, 고려 초기 때는 후삼국 시대 그 끝나는 데잖아. 이 지방 호족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 무기들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그 무기들 녹여가지고 이제 평화의 마음으로 뭘 만든 철불 만든 거야.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뭘 만든 거죠? 건원중보다는 철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하남, 하상도, 창대 철도 석가 여러 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논산 간촌사에 그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에 여대 입상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좀 보시고. 자, 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고려의 분화가 많죠. 이걸 탱화라고 하는데, 고려 분화는 되게 유명해요. 그래갖고, 중국과 일본과 달리 금가루가 많이 사용됐다. 그리고 수월 강원도 해갖고 이제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고려 불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점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대부분? 일본에 가 있어. 일본이 왜 가 있을까요, 그거? 임진왜란 때, 그 다음 왜구 때, 그걸 약탈해가지고, 진나라에 모셔놨어. 그래서 일단 약탈문이라도 그게 한 몇백 년 지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외교장각 도서처럼 돌려달라고 하지도 못해. 몇백 년 지났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이제 우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발달 공예다. 그래서 고려 자기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 자기 부분. 자, 고려 자기는 신라와 바레의 정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사회의 정성이 11세기 때 독자적인 경지에 개척하였다. 자기 가운데 가장 인원당은 비치상이 난 청자인데 중국인들로 천하의 명품을 손꼽혔다. 그래갖고 11세기 중엽에 절정을 이뤘네. 거기에 상관법이 개입됐죠. 상관법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에 그 도자기에 단순히 도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양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화려한 모양을 새길 수 있는 법이 상관법이야. 그래서 상관청자가 있는데 문인을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였다. 그래서 상관청자는 강화도 도읍이 된 13세기 주엽에 줄을 이었고 원간석기 때는 이제 청자의 빛깔이 태조되면서 소박한 분천사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죠? 백자로 바뀌어요. 백자로. 그래서 고려자기의 생산지는 예전부터 이제 많은 땅의 전남 강진이에요. 이 강진이 되게 유명해. 그 강진이 왜 유명하냐? 거기에 고용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 계속 도자기 생산지 유명해요. 그래갖고 이제 청해진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강진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됐다. 이런 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나전칠기 공예도 있고 문화, 그림, 음악 같은 각자 보시고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최초의 3종 고급 예문 이런 것도 인쇄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건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직지가 이제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 같은 거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이제 한약 구국방 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대장경을 만들 때 대장도감에서 한약 구국방을 만들었는데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역사적이다. 그래서 한약 구국방은 좀 이름 좀 외워두세요. 현존하는 마지막 최고의 의학서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거 시간이 애매한데 금성까지 좀 보기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금성하고 그다음 7자리도 읽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음 그 토요일 강의 한 3타임부터 세 번째 타임부터 해가지고 네 번째 타임 조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선시대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